자, 그럼 다섯 번째의 잡다. 학문 성교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학문 성교에 대해 일반인들이 자세히 알게 된 것을 민감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학문 성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없는데, 자, 아주 소수만이 학문 성교를 즐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이들 사이에서 학문 성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게이들 중에서는 학문 성교 안 해봤으면 그건 사람 취급, 그거는 장애인 취급받는다는 거죠. 아예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학문 성교의 핵심은 전립선 직접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더 세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프지만,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학문 성교 하면은. 처음에 초질은 아픈데, 하다 보면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성감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학문, 전립선 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이 궁둥이하고 앞에 비뇨기 쪽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감대가 퍼져 있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학문 성교의 쾌감을 설명하자면,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짓눌린 상태에서 달아오르는 온몸이 짓뭉개지는 쾌감, 그런 것인데, 그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성중독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학문 성교에 빠지면 남자를 볼 때 물건을 상상하게 되며, 외모만 남자이지 정서는 그냥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자 중에서도 성행위에 중독된 여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 씨의 고백에 의하면 일체 거짓말 안 하고 학문 성교 한 번도 안 해본 동성애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 학문 성교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어린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는 형이 원하면 학문이 아파도 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금방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학문 성교는 마약과도 같은 거래요.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주사하면 계속 주입해야 되잖아요. 한번 학문 성교가 빠지면 못 헤어난다는 거예요. 쾌감에 빠져들수록, 그런데 몸은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점이,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학문 성교는 성병 감염은 둘째 치고, 일단 학문이 100%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망가지느냐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배변 기능이라는 것은 똥을 누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 변실금이라는 것은 학문, 관악근이죠. 관악근을 쥐었다가 압축을 했다가 늘렸다가 압축을 했다가 하는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을 주면 갑자기 똥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변실금 아닙니까? 그 동성애 커뮤니티엔 변실금에 대한 고민들이 넘쳐납니다. 조금만 힘을 줬는데 오줌을 넣는다고 하는데 뒤에서 오줌이 똥이 나와버린다는 것이, 이게 변실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관악근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 학문 성교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성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방귀를 뀌는데 이상한 액체가 흐릅니다. 뒤에서 똥이 흐른다는 거예요. 방귀인 줄 알았는데 똥이 나와버려요. 그 변실금이죠. 만성 학문 소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달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저귀 찰 수밖에 없죠. 똥을 방구를 끼든지 뭐 오줌을 누든지 그래도 똥이 배변이 나와버리니까 똥이 나와버리니까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죠. 항문성기의 부작용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기저귀 차면 그 냄새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속적인 항문 성관계는 괄약근이 파괴되고 항문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항문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압축 죄인은 그 게이트, 문, 대변을 내보내는 기능 열었다가 쥐었다가 하는 그 괄약근이 파괴가 되니까 결국은 항문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젊은 나이부터 배변 조절 기능 장애로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나 기저귀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예인 동성애자 모모 씨는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나는 하루에 12번 내지 15번 변을 본다. 한 번 변을 보는 소요시간은 약 10분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 KBS에서 2014년 2월 19일자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화장실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막대한 시간 낭비이며 기저귀를 착용함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이거 성평등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죠. 자, 이 막사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특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변실금이 만연하게 되고 하루에 12번 내지 15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자, 6번째 잡담 한번 볼까요? 6번째.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 내에서 끔찍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 군대가 이게 다 큰일입니다. 예? 군대에서 상관이 바지 벗어 하면 어찌할 겁니까? 예? 군대에서 상관들이 반반한 이쁜 신병들한테 옷 벗어 하면 어떡할 거예요? 군대 내 성범죄 발생률이 현재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랑 친한 동성애자도 바로 군대에서 동성애에 눈을 떴습니다. 고참들이 옷 벗으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취침시간 고참에 의해 성기가 만져줘도 부하인 처지에 반항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인도 나중에 부하들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고발도 못하지 않습니까? 고참이 성기를 만지는데 처음엔 성추행이 괴롭고 수치스러웠는데 성기 좀 만져주고 나면 고참의 무한한 편애를 받으니 어라? 이등병 입장에서 이게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한 만진 고참이 아주 잘 대해주고 담배도 주고 술도 사주고 훈련도 좀 줄여주고 애정을 주니까 이거 좋아지는 거죠. 이거 괜찮네 하면서 동성애에 빠지는 겁니다. 성접촉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본인 스스로도 즐기게 되면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성접촉이 점점 과감해진다는 건 항문성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대 후 자신을 기다리던 여친과 헤어지고 동성애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자 애인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동성애 맛을 보고 제대하고 여자하고 헤어지고 동성애 세계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망친 거죠. 군대는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동성애자가 고참이 되면
동성애자가 고참이 되면 수많은 부하들이 성추행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군대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얌전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활달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군에 갔다 나온 이후에 대인관계에서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이상한 애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의심하기로는 그건 군대 내에서 고참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케이스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사람들도 접촉 안 하고 홀로 있고 성격이 이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군대 내에서 고참에 의해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그게 군대 내의 동성애 실태입니다. 최근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큰일이에요, 참. 일곱 번째. 동성애 치료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치료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작가 김예은 씨가 동성애를 벗어나게 된 것이 동성애를 치료한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치료는 매우 힘들고 고단한 과정인데 꾸준히 4년을 치료받으면서 비로소 식성이 흐려졌고 남성에 대한 성집착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요. 동성애 치료를. 동성애 극복은 주변의 관심과 본인의 의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성애 치료는 술, 담배 중독 치료와 마찬가지로 초기엔 끊으려 하면 할수록 집착이 더 강해짐을 느낍니다. 이걸 극복하고 치료를 계속해 나가야 비로소 동성애의 내부 균열이 시작되고 그러다 한순간에 빙산이 무너지듯 식성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 제 자신의 남성성이 그동안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늦게 배운 사람일수록 과거로 돌아가기 쉽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남성성이 훼손된 케이스는 식성 치료와 남성성 치료, 회복 치료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남성성 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다른 남성을 통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남성성을 채우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 없던 격렬한 스포츠에 빠지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성성 회복인데 남자들이 열심히 스포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자 선임을 만나지만 않는다면 입대하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동성애에 빠진 이런 게이들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미국의 경우 동성애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규정한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 치료 이런 규정이 삭제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동성애는 치료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은 그런데 이제 70년대 초에 들어가면서 동성애
행동가들이 협회 의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그 협박과 로비를 행사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다가 1973년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정신질환이 아니다고 동성애자들 강조를 한 것인데,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 협회가 이 동성애라는 질환이라는 그 목록을 삭제하도록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동성애는 본의 의지와 함께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 치료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9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최근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소수자 권리를 확보하라고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데 용산에 가서 성소수자들이 뭐 자기 권리를 위해서인지 뭐 데모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초에 서울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퀘어 축제, 그 동성애자들 자기 권리를 보장하라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7월 초에 열리죠. 그 서울시에서 왜 그걸 허용을 해줍니까? 그 축제를. 예? 그런데 이 운동을 가만히 보면 진짜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과 인간적인 권리만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의 진실에 모른 채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동성애의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사람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왜 막느냐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다. 인권 보장해라. 이 얘기죠. 성적 차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학문성교 허용해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동성애자들의 러브스토리가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김정희 씨 말로는 저도 동성애자 시절엔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동성애의 아름다운 측면만을 말하고는 했다는 겁니다. 또 이 김정희 씨는 이런 말 합니다. 저도 동성애를 나쁘게 볼 수 있는 식성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는 거죠. 언급을 아예 안 했습니다. 동성애를 나쁘게 볼 수 있는 식성,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다는 겁니다. 말하더라도 아주 줄여서 말하거나 이성애자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양심을 속인 것이죠. 그 결과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식성이 뭔지를. 식성? 찐방? 찜질방? 이게 뭔 뜻이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감성 자극에 넘어간 이성애자들은 현실을 모른 채 무턱대고 그냥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연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여자들끼리도 결혼하고 연애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것도 인권이 있는데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학문성교 그까지 생각하면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묵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봅시다.
기가 차죠.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성평등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실을 보고 지금 국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독교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성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법은 악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심각합니다. 그거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많은데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성애 실태를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실제 일상을 알려주면 그 어떤 부모도 할 말을 잃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경악한다는 거죠. 그 실태에 대해서.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야, 그런 줄 몰랐다. 내 아들이 동성애, 나는 그런가 했는데, 야, 이 큰일 날 일이구나 하는 겁니다. 동성애 지지자들도 동성애가 바로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동성애 하러 하지 내 일 아닌데. 근데 내 자식이 동성애에 빠져들었다. 그 실태가 자기 자식이 동성애에 빠지면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동성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동성애 합법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권을 모르느냐? 그건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동성애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우려하는 겁니다. 동성애자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근데 동성애자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학문성교를 그럼 학문성교 허용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성병과 그 학문성교에서 관할권이 파괴돼가지고 평생 지지기를 차고 다니고 그 폐해를 어떡할 거예요? 그 성병 걸려서 에이즈 걸려서 그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는 게 그게 동성애자의 문제점 아닙니까? 가정이 파괴되는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애가 결코 보편적으로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권장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자기 경험을 김정은 씨가 이 과정을 모두 경험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말하는 게 뭐냐? 자, 봅시다. 동성애를 국가가 지지한다는 것은 동성애로 야기되는 심각한 질병과 부작용들이 국민들 사이에 번져가는 것을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로 인해서 성병이 걸리고 부인도 성병이 걸리고 또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정부가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입도 뻥끗 못하게 막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의 치료마저 차단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강연에 나서는 것도 만화로 책을 내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현에서. 제 블로그를 본 몇 분이 그러더군요.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현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 하느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인생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 맞죠? 나이 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30대 이후가 되면 식성 경쟁에서 낙오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들 중에 동성애에 빠진 걸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동성애에 빠진 것을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에이, 괜히 학문 성교 괜히 했다. 인생 망치고 신세 망치고 가정 파괴되고 학문 망치고 몸이 완전히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몸이 완전히 걸레가 된 거죠.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동성애 어플을 뒤적거리고 학문질환, 성병의 고통과 에이즈의 공포를 끼고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에이즈로 생을 마감하는 동성애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록 허드슨, 그 레이건 친구였지 않습니까? 얼굴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온몸이 새카맣게 됐는데 빼빼 마르면서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몰랐어요. 그 나중에 밝혀진 것이 새로운 그때가 그 에이즈라는 성병, 신종이 나타나기 전에 록 허드슨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죽을 때 레이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몹쓸 병에 걸렸다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이 신종성병으로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80년대 미국 유학 시절에 그 대대적으로 났어요. 록 허드슨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쉬쉬쉬 하고 죽었는데 레이건 친구죠. 네. 록 허드슨이 죽기 전에 그 자기 그 일상관계 이런 거를 다 이제 의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도 고백을 했는데 록 허드슨이 결국 이제 그 성병이 일종이었죠. 그때 에이즈 폭로가 되는 그 과정에서 허리우드에서 60년대에 에이즈 걸린 이유가, 성병 걸린 이유가 결국은 록 허드슨이 거기에 탐닉했다 그래요. 호모로서, 게이죠. 지금 게이로서, 게이끼리, 남성들끼리 하는 거, 그 동성애에 빠졌다 그래요. 말하자면 그건 뭐 학문성애에 빠졌다는 겁니다. 학문성애에 빠지니까 에이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놀래가지고 자기 그 좋아했던 친구가 그런 몹쓸 성병에 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고 연방정부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 호모들, 게이들의 그 동성애 그 위험성이 경고된 게 80년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에이즈가 좀 더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륙을 해가지고 지금 전액 무료 치료죠.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큰일이에요. 자, 더 봅시다. 젊어서 동성애를 쫓다가 가정도 자녀도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동성애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젊을 때 동성애를 쫓아가지고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이혼당하죠. 그럼 자녀도 완전히 자녀한테도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성병 때문에 몸은 망가지고 그래서 늙어서 홀로 쓸쓸하게 죽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이것이 인권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이거 인권이 아니죠. 이건 결코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김정은 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뭐냐 봅시다. 이것은 개인만의 불행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과 친지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가정 파괴, 자녀와의 관계,
개인이 성병으로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동성애자 결혼, 이성애자와 똑같은 법적 권리 보장, 입양권 등의 허용에 앞서서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와 현실 파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성평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뒤에 나올 게 뭐예요? 군대 동성애 허용해달라? 또 동성애자 결혼 허용해달라?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사회가 지금 붕괴됐지 않습니까? 어? 이거 다른 나라 경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때에 그 나라의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파괴됐는가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와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게 진정한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은 뭐냐? 동성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게 진정한 인권이라는 거죠.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동성애자들을 잘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것이 이게 일종의 정신질환이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려면 남자와 이성간에 남자가 여성에 끌려야 되지 어떻게 남자가 남성에 끌린다는 겁니다. 이건 질환이라는 겁니다. 질환.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남성성의 아이덴티티의 질환이에요.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실태를 알려주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07년, 2010년, 2013년에 각각 있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고 있고 2013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부과하도록 했는데 악의적 차별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 피해자에게 진정했다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014년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하는 등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법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벌금에 처해서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지금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도 이 성평등 차별금지법 통과된 그 여파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유럽 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관 등 성적 문란이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관이 뭐예요? 짐승 숫자이죠. 짐승과 간통한다는 것이 수관입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수관 등 성적 문란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자 양심 고백, 이 만화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초판 인쇄가 2019년입니다. 인쇄가 된 것입니다. 참, 이거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이 동성애 문제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정부가 언론이 이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용어 이런 사용은 뭐 안 했어야 되는데 하도 이 나라가 이런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작심하고 한번 이런 유튜브 촬영을 소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